우리 지난 시간에 구문 분석까지 설명을 했고요. 구문 분석의 오늘 예제를 설명할 차례입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까지 설명한 것 중에 그램마가 문법이 주어져야 되고 이 문법으로부터 어떠한 토큰들이 사용되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토큰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휘 분석기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어휘 분석기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면 바로 어휘 분석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툴을 이용해서도 우리는 어휘 분석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런 어휘 분석기 끝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구문 분석기가 구문 분석을 하는데 그램마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이 그램마를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적용할 때는 그램마를 지금처럼 하나씩 적용하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하면 실행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램마의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있는 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 표를 우리는 파싱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바이썬을 통해서 파싱표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어떤 뜻이냐? 그램마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이 표를 그램마를 가지고 적용해서 우리가 파스츄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파싱표를 이용해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램마를 가지고 설명한 거나 파싱표를 가지고 구문 분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그램마가 주어지면 그 그램마로부터 이러한 식이 주어졌을 때 그램마에 맞으면 이렇게 파스츄리를 생성하고요. 파스츄리의 깊이가 너무 깊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메모리도 많이 낭비가 되니까 다음 단계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모두 없앤 추리를 우리는 구문 추리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구문 분석이 끝나면 이런 구문 추리가 출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과정을 파스츄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거는 파싱표를 보고 이제 한번 따라가려고 하는데 파싱표, 심플렐라에 대한 파싱표를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바이썬에서 했던 결과표하고 똑같고요. 아니면 우리 6장에서 심플렐라에 대한 파싱표를 만들 텐데 그때 만드는 표가 다 똑같은 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53페이지에 있는 표 2.1을 참조하셔야 되고요. 표는 너무 커서 제가 교재를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고 지금 앞에 주었던 이 예제를 가지고 하면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단계의 파싱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는 이걸 그대로 설명을 했지만 수업 시간에는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른 예제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켰고요. 그래서 간단한 이런 치환문을 하나 썼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 치환문을 그램마에 따라가면 바로 이와 같은 파스츄리를 생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파스츄리를 생성하는 단계를 우리는 뭘 하느냐? 앞에 있는 심플렐라에 대한 파싱표를 가지고 그램마는 똑같은 거니까 바로 파싱하는 단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런 파스츄리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 과정을 다시 설명을 드릴 테고요. 이 표는 바로 이와 같은 표하고 똑같은 표가 나타날 것입니다. 앞에 있는 거나 파스츄리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id 이퀄 괄호 열고 id 더하기 nu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거는 이미 이 문장을 어휘 분석이 끝나면 바로 이런 문장으로 바뀐 거고요. 팔심표는 53페이지 표 2.1을 참고하는 거고요. 이것도 뭐 이렇게 간단하지만 실제 파싱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파싱 방법에 따라서 실행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구현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지금 심플 엘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심플 엘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스택의 탑에 처음 시작하는 점에 우리가 파싱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지금 심플렐라에서는 0번 상태로 놨고요. 여러분들 표 2.1의 책을 보시면 상태가 왼쪽에 있는 상태가 0번부터
24번까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상태가 0번이라 스택의 탑에 0번을 넣고 시작을 하고요. 인풋은 여기 있는 대로 요 문장들이 인풋이 되겠습니다. 단지 끝에 봤더니 달러가 들어가 있죠. 원래 달러는 시작하는 입력하고 끝나는 입력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입력에 달러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냥 스택의 탑에 0번 상태가 들어가 있다는 것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의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달러를 썼고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인풋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어 들어가니까 제일 처음에 id를 읽습니다. 그리고 스택의 탑에 가서 스택의 탑에 뭐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러면 0이 있고 입력에서는 id를 읽으면 파심표에서 왼쪽에 컬럼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0번 상태에 오른쪽 로 중에 id가 있는 자리를 찾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가 id가 있죠. 0번하고 id가 만나는 자리에 가보라는 것이 바로 파심표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갔더니 뭐라고 써져 있냐면 S10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이 S도 이제 설명이 나중에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Shif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Shift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읽은 입력 심볼을 스택 속에 푸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0번 상태의 스택에다가 그 후에 탑에 id를 먼저 푸시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번 S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태 번호를 푸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입력을 한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하라는 뜻은 다음 입력 심볼을 읽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읽을 입력 심볼은 이퀄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탑에는 10이 들어가 있고 탑-1에는 id, 탑-2에는 0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10하고 스택의 탑에 10이 있고요. 입력을 읽었더니 이퀄을 읽죠. 그럼 10번 상태의 이퀄을 한번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10번 상태의 이퀄을 찾았더니 reduce R13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R13 중에 R은 reduce를 하라는 뜻인데 reduce는 스택에 있는 내용물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성 규칙에 가서 지금 R13이라고 써 있으면 13번 생성 규칙에 가서 오른쪽에 있는 심볼을 스택으로부터 팝시키고 왼쪽에 있는 심볼을 푸시하라는 뜻입니다. 입력은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까 Shift를 만나면 한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런데 Reduce를 만나면 입력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R13번을 가보면 13번 상태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고요. 처음에만 제가 가보겠습니다. 13번 상태는 바로 오른쪽에 id가 있고 왼쪽에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으로부터 id를 팝시키고 베리어블을 푸시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10번을 팝시키고 id까지를 팝시키라는 뜻이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VA를 푸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첫 번째 R13을 만났을 때의 상태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입력의 헤드는 그대로 그걸 유지하고 있고요. 자, 지금처럼 리듀스가 발생을 하면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파스츄리를 생성합니다. 리듀스가 발생할 때마다 파스츄리를 생성해요. 자, 1번의 파스츄리는 뭐를 하느냐? 지금 팝되고 푸시된 놈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 팝됐어요? id가요. 푸시된 거는요? 베리어블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푸시된 놈이 바로 페어런츠에, 팝된 놈이 차일드로 들어가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스츄리에는 첫 번째 1번의 파스츄리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요 놈이죠. id가 차일드에 베리어블이 페어런트가 있는 요것만 현재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까지 수행했을 때 1번 파스츄리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됐느냐? 아까처럼 0, VA 입력은 똑같았죠. 그래서 리듀스가 발생을 하면
반드시 한 번 더 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0v 탑-를 또 꺼냅니다. 탑에는 VA가 있고요. 탑-1은 0이 있죠. 그럼 0번에 VA를 찾습니다. 0번에 파싱 테이블에 가서 VA를 찾으면 4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0 푸시 VA 푸시 4라는 것을 푸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택 속에는 탑에는 4가, 탑-1은 VA가, 탑-2에는 0이 들어가 있고요. 입력은 아직도 equal을 가리키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4번 상태 equal을 찾습니다. 4번 상태 equal을 찾았더니 R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duce 3번입니다. 자, R3 아까 그램마에서 봤더니 얘입니다. 얘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스택 속에 오른쪽에 있는 심볼을 팝시키라고 했고요. 왼쪽에 있는 심볼을 푸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VA가 팝되고 LH가 푸시될 겁니다. 그래서 스택 속이 어떻게 변하느냐? 아까처럼 이 상태에서 4번 먼저 팝시키고요. VA를 팝시킨 다음에 LH를 푸시합니다. 그럼 이 상태가 남죠. 리듀스가 발생했으니까 헤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까와 똑같고 리듀스가 발생을 했으니까 또 파스츄리가 생성이 돼야 되죠. 자, 팝된 놈이 누구예요? VA요. 푸시된 놈은 LH요. 그러면 VA가 바로 차일드 노드에 LH가 페어런트 노드에 갑니다. 자, 요 상태죠. 요거요. 그런데 아까 만들어진 요 추리하고 요 추리를 보면 두 놈 중에 아까의 페어런트하고 지금의 차일드 노드가 똑같죠. 그럼 바로 차일드 노드하고 페어런트 노드가 똑같으면 바로 이어서 추리를 확장합니다. 이렇게 붙여서요. 아까 있었던 놈, 지금 있던 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추리는 요 모양으로 된 게 2번입니다. 요거요. 그래서 리듀스가 발생했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탑하고 탑-를 또 꺼내보라는 거죠. 0하고 LH를 꺼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3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래서 다시 0, LH 3이 돼 있고요. 똑같은 방법이죠. 이번엔 3번에서 equal을 찾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3하고 equal은 S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hift라는 뜻이었죠. 지금 읽은 입력 심볼 equal을 스택에 푸시 11번을 푸시요. 스택은 이렇게 남아 있고요. 입력은 한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괄호 열고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죠. 자, 이 상태고요. 다시 11번에 괄호 열고가 만나죠. 11번에 괄호 열고를 만났더니 S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shift라는 뜻이죠. 그래서 괄호 열고를 shift 9를 푸시요. 그러면 스택 속은 이렇게 바뀔 테고요. 입력은 한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id를 가리키고 있겠죠.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9번 id를 만나는 거죠. 9번 id를 만났더니 또 S10이라고 되어 있네요. shift 아래요. id를 다시 푸시하고 10을 푸시하고요. 스택이 이만큼이 쌓여 있네요. 헤드는 입력 헤드는 한 자리 오른쪽이니까 바로 이만큼이 남고요. 자, 이번에는 10번 도하기를 만나죠. 10번 도하기에 갔더니 R13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R13은 오른쪽이 뭐였냐면 ID, 왼쪽이 베리어블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스택 쪽에 위에서부터 해서 ID까지를 팝시키라는 뜻이니까 10번 팝, ID 팝이요. 그런 다음에 ID 대신에 베리어블을 푸시하라는 거죠. 베리어블 푸시요. 그러면 리듀스가 됐으니까 바로 ID가 차일드 노드에 베리어블이 페어런트 노드로 가는 추리가 생성이 돼야 되죠. 자, 요 놈인데요. 그죠? 자, 아까 요 놈하고 요 놈이 똑같으면 이 위에 매달으라고 했죠. 근데 지금의 아까 위에 제일 그 헤드는 LH고 지금의 차일드 노드는 ID가 되죠. 같지 않죠. 지금처럼 이와 같이 같지 않을 때는 새로운 추리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 추리가 하나 있고요. 지금 이 추리가 다시 생성이 됐어요. 이것처럼 지금 생성하는 과정에 추리가 지금 2개가 생성이 됐죠. 추리가 2개가 있으면 이걸 추리라고 부르지는 않죠.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포리스트요. 숲이요. 나무들이 많으면 숲이 되는 거죠. 지금 요 추리하고 요 추리가 생성이 돼서 포리스트로 바뀌는 겁니다. 요만큼이요. 그래서 3번까지가 바로 요 내용을 수행한 것이고요. 자, 헤드는 그냥 계속 유지를 하니까 다음번에 만나는 것은 지금처럼 지금 리듀스가 발생했으니까 탑-를 꺼내면 9VA를 꺼내겠죠. 그럼 아마 찾아가면 17번이 있다는 뜻입니다. 17번을 스택에 놓고 이번엔 17 더하기를 찾아갑니다. 17 더하기를 찾아가 보면 R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번 생성 규칙이네요. 자, 10번 생성 규칙 가보면 요놈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 지금 스택 속에서 베리어블까지를 팝시키고 FA를 푸시하라는 뜻입니다. 베리어블을 팝시키고 FA를 푸시하는 거예요. 그럼 얘 팝 VA가 있네요. 바로 팝 그다음에 FA 푸시요.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리듀스가 발생했으니까 뭘 만들어요? 추리 만들어야 되죠. 4번 추리요. 자, 누가 팝됐어요? 베리어블이 팝되고 FA가 푸시됐죠. 그러면 베리어블이 차일드 노드에 FA가 페어런트 노드에. 자, 베리어블이 차일드 노드에 페어런트가 FA가 페어런트 노드에. 요 추리인데 아까 바로 전에 요놈의 페어런트가 똑같죠. 그래서 요놈에다가 이어붙인 거죠. 이렇게요. 3번에 있는 내용을 이어붙여서 현재 남아있는 추리는 2번, 4번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죠? 아직도 포리스트가 됐고요. 자, 그놈이 바로 요까지 수행한 얘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리듀스가 됐으니까 탑-를 꺼내면 아마 7번이 있는 모양입니다. 9FA를 찾으면 7이 나타날 테고요. 이번엔 7 더하기를 찾습니다. 7 더하기를 갔더니 R9라고 써져 있네요. 또 리듀스 하래요. 자, 리듀스니까 9번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팝은 FA, 푸시는 T예요. 그래서 바로 팝, TE, 푸시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파스 추리가 생성이 돼야 되죠. 5번에요. 자, 지금 봤더니 5번에 봤더니 어떤 거냐면 요거 했었어요. 그죠? 근데 요놈하고 요놈이 페어런트하고 차일드가 같죠. 그래서 여기다 매달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럼 2번, 5번이 아직 포리스트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가 바로 어디냐면 이 상태까지고요. 자, 리듀스가 일어났으니까 또 탑-를 꺼내면 아마 6번이 생기나 봐요. 그럼 6도 더하기를 찾으래요. 6 더하기를 찾았더니 이번에도 R6예요. 6 더하기 찾았더니요. 그러면 T를 이번에는 T를 팝시키고 EX를 푸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파스 추리가 생성이 되면 6번에 가면 지금 TEX 요놈인데 여기 같죠? 다시 여기다 붙였고요. 5번에다 붙였어 계속요. 2번, 6번이 살아있는 상태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탑하고 탑-를 꺼내면 아마 16번이 생기나 보고요. 이번에 16 더하기를 찾겠죠. 16 더하기를 찾았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S10이라고 써져 있네요. 시프트 하래죠? 더하기 시프트, 12 시프트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수행해 나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번호대로 파스 추리를 생성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행을 하면 지금 했던 것처럼 억셉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어디를 하냐면 2번에 달러가 만나는 자리를 가라는 거예요. 2번 달러를 가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2번 달러가 만나는 자리에 있죠. 2번 달러에 가면 바로 리듀스 1이죠. 1번 상태니까 요 놈입니다. AS를 팝시키고 서브 C를 푸시하래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팝 요것 대신에 서브 C를 푸시하고요. 추리 만들겠죠? 14번 추리가 나오고요.
탑 마이너스 꺼내면 1번이 생성이 되고 이제 1번하고 달러를 찾습니다. 그러면 1달러가 만나는 자리에 갔더니 억셉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장 이 문장은 아까 주어진 그래머에 맞는 문장이고요. 현재까지 만들어진 파수리는 14번이죠. 14번을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4번 요 추리입니다. 이 추리 앞에 이 추리랑 똑같은 추리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봤던 추리요. 요 놈이요. 그죠? 요 놈하고 우리가 파싱을 통해서 만든 추리는 똑같은 추리가 발생을 하고 이 파스 추리가 바로 출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싱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지금처럼 앞에 전 시간에는 그래머를 가지고 파싱이 되는 과정을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파싱 테이블만 가지고서도 똑같은 것이 결론이 나타나죠. 그래서 파싱 테이블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머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그냥 테이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머의 의미를 어떻게 다 담았을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의문점이겠죠. 아까처럼 그래머는 이거였는데 이거의 의미를 다 담으면 지금 책 53페이지에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 그래머를 가지고 표 53페이지에 있는 심플 LR의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었고요. 여러분들 바이썬을 통해서 만든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하고 아까처럼 이 그래머의 의미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머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 그래머에서 나타나는 추이 관계요. 여러분들 이산수학 시간에 우리가 어떤 릴레이션에서 보면 릴레이션에서 반사관계, 비반사관계, 대칭관계, 비대칭관계, 그다음에 동치관계, 추이관계 이런 것들을 배우셨죠.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추이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디가 뭐랑 관계가 있는 얘기냐. 왼쪽에는 VA하고 관계가 있는데 오른쪽에 또 VA가 갔더니 FA하고 관계가 있더라. 이렇게 쫓아가는 얘기입니다. 거꾸로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가는 얘기 추이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추이관계를 우리는 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느냐. 원래는 무한번 계산해야 되는 거였었죠. 그런데 무한번 계산하지 않고 유한번만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와샬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와샬 법칙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파싱 테이블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싱 이해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구문 분석을 다 했고 어쨌든 구문 분석이 끝나면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요 얘기까지요. 이런 요거 가지고 해야 되죠. 요거요. 요거까지 맞죠? 요까지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구문 추리가 생성이 된 것이고요. 자, 이 구문 추리로부터 이제 다음 단계는 의미 분석기가 의미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의미 분석기가 의미 분석하는데 의미 분석이란 것은 뜻을 체크하는 거죠. 앞에 구문 분석은 문법을 체크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우리 형식 언어에서는 뜻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러면 의미 분석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여기서 하느냐 이거죠. 일단은 자연어에서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것이 산이다라고 하면 문법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신텍스는 맞았는데 뜻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는 산은 아니죠. 그죠? 뜻은 틀린 거죠. 그렇죠? 바로 지금처럼 자연 언어에서는 의미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식 언어에서는 다 문자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분석 시간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타입을 체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계속 예를 들었던 게 2 더하기 3.5 얘기를 들었습니다. 2 더하기 3.5를 연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연산은 불가능하죠. 어떤 언어가 가든지 간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파스칼 같은 언어에서는 2 더하기 3.5가 들어오면 바로 신텍스 에러를 발생하고요. 반면에 C 같은 언어에는 값을 주죠.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아까처럼 연산이 가능한 얘기냐?
연산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타입을 맞추는 거죠. 타입을 변환시킨다는 뜻이죠. 그죠? 타입 변환시킨 것을 우리는 타입 컨버전이라고 부르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수형 더하기 실수형 했을 때 어떻게 타입을 바꿀 수 있느냐?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변환한 다음에 실수형끼리 연산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한 실수형을 정수형으로 바꾼 다음에 정수형 연산도 가능하고요. 정수형을 문자형으로 실수형도 문자형으로 바꾼 다음에 문자형 연산도 할 수 있고요. 연산은 타입만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타입이 같도록 바꿔주면 연산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C 언어가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타입을 같게 만들겠다는 뜻이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 분석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타입을 체크한 다음에 타입이 맞지 않으면 타입을 바꿔주겠대요. 자, 그럼 의미 분석기가 이 두 개의 답을 봤더니 예를 들어 정수형, 실수형을 봤더니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언어를 만들 당시에 언어를 디자인한 사람이 지금처럼 타입이 틀려도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어를 만들고자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타입이 들어왔을 때 모든 데이터 타입이 경우수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 내가 데이터 타입을 10개를 허용한다라고 하면 경우수는 컨비네이션 수죠. 왜냐하면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얘기니까 정수형, 실수형이 왔던 실수형, 정수형이 왔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컨비네이션일 때고 10개에서 2개를 뽑는 컨비네이션 수만큼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2팩토리얼 분지 8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의 컨비네이션 수니까 그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타날 테고요.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타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다 정해줘야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의미 분석기 혹은 컴파일러가 마음대로 바꾼 건 아니더라고요. 언어를 만든 사람이 바꾸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의미를 바꾸려고 하는데 앞에 이제 예제가 이 예제에서 의미 분석을 이제 어떻게 할까 가정을 한번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의미 분석을 한번 읽어보면 원시 프로그래밍 의미적 오류를 검사하고 계속되는 코드 생성 단계를 위한 정보를 모으는 일이고요. 의미 분석을 담당하는 도구를 의미 분석기, 세만틱 어널라이저라고 부르고요. 의미 분석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형 검사고요. 타입 체킹이고요. 이 타입 체킹에서는 각 연산자들이 원시 프로그램 규칙에 의해서 허용된 피연산자를 가졌는지를 검사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타입이 틀려도 연산을 허용할 것인지 하는 제네릭 오퍼레이션을 허용하는 언어 혹은 타입이 틀리면 나는 더 이상 계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타입 스페시픽 오퍼레이션을 허용하는 언어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대표적인 언어는 제네릭 오퍼레이션을 허용하는 언어는 C가 되고요. 타입 스페시픽 오퍼레이션을 허용하는 언어는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에서 아까처럼 2 더하기 3.5를 쓰면 바로 에러가 생기고요. C언어에서는 에러가 아니라 연산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연산할까? 아까처럼 모릅니다. 컴파일러 만든 사람 모릅니다. 언어 만든 사람이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하나 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정수와 실수 일반적 연산을 허용하는데 이때 의미 분석기는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정수를 실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언어 정의 시간에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 정의 시간에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으면 타입을 바꿔주는 것을 정의해야 되고요. 그것을 그대로 컴파일러를 만들 때 구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금방 설명한 것 A 더하기 B와 같은 산수식을 생각했을 때 A와 B의 자료형을 각각 인테저 플로팅이라고 하면 형 고정연산 이놈이죠. 아까 에러 한다고 그랬죠. C 언어가 파스칼 언어라고 얘기를 했고 연산에서는 바로 에러 메시지 뜹니다. 반면에 일반적 연산 이놈이죠. 제네릭 오퍼레이션을 허용하는 C 언어가 대표라고 했고요. A나 B의 형을 변환하여 연산을 허용합니다. 결과를 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형 변환이 이루어져야 되죠. 어떻게 형 변환을 할 것인지 주어진 자료형의 값을 다른 자료형의 값으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는 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형을 변환하는
묵시적 형변환이 있고요. implicit type convers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요구하는 명시적 형변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변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간에 배우셨어야 되고요. 묵시적 형변환, 명시적 형변환이요. 자, 묵시적이란 것은 명백하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입을 바꾸래요. 자, 아까 여러분들 2 더하기 3.5 연산하라고 하면서 이것을 2를 실수형 2.0으로 바꾸라고 하거나 이런 적은 없죠. 그런데 시연에서는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바로 시연에서 뭘 하느냐? 묵시적 형변환을 이때 하더라고요. 내가 프로그래머가 얘기 안 했는데 지가 시스템에서 변환을 시켜요. 그런데 어떻게 변환을 시키느냐? 언어 정의 시간에 결정한 대로 변환을 시키더라 이거죠. 반면에 명시적 형변환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시연에서 캐스트 연산이야. 그것은 데이터 타입을 여러분들이 바꾸라고 명확하게 프로그래머가 요구하는 얘기죠. 그래서 묵시적 형 변환은 시스템의 자동으로 형을 변환하는 것으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자동 변환, 오토매틱 타입 컨버전 혹은 코헤전, 강제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처럼 강제적으로 변환을 해야 연산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말 코헤전이 발생합니다. 어떤 때요? 혼합형 일반적 연산을 허용하는 언어에서는 코헤전이 반드시 발생하고요. C 언어에서는 바로 코헤전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코헤전은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것은 언어 정의 시간에 알려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언어 정의 시간에 어떻게 바꿀 것인지 먼저 가정을 한번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할 겁니다. 똑같은 예제를 계속합니다. 자, 이 예제를 가지고 이미 구문 분석까지 했죠. 자, 이제 데이터 타입이 뭔지 앞에서 시언어니까 선언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가 일반적 연산을 허용하고 아까 지너릭 오퍼레이션을 허용하는 언어이고 정수형인 인테저와 실수형인 플로트가 있는 경우 언어 정의 시간에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변환하여 계산한다고 가정하래요. 그래서 아까처럼 언어 정의 시간에 정수형하고 실수형이 있으면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변환해서 실수형 연산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시험은 이놈이 있는데 이때 식별자 NI, BA, PO, NI, ABC 다 식별자죠. 얘는 모두 실수형이라고 가정을 해달래요. 이때 그림 2.8의 구문 추리를 가지고 의미 분석을 한번 해보죠. 지금 앞에 있었던 대로 얘가 그림 2.8입니다. 얘를 가지고 아까처럼 의미 분석을 해달랍니다. 단 거기서 사용한 아이디들은 다 뭐예요? 실수형이었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이놈을 두 개를 이제 오버랩 시켜야 되는데 오버랩이 안 되니까 자, 이 지금 추리에서 제일 먼저 연산할 거는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면 바로 이놈부터 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ID 곱하기 ID를 하라는데 ID들은 다 실수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실수형 곱하기 실수형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타입 컨버전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결과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실수형이야. 자, 여기의 결과는 실수형이 나타납니다. 실수형이고요. 자, 오른쪽을 봤더니 NU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NU는 다 뭐였었느냐? 정수형 상수였었죠. 얘는 정수형이고 얘는 실수형인데 빼기를 하랍니다. 자, 이때 아까처럼 혼합형 연산을 허용하는 언어니까 타입 컨버전이 발생해야 됩니다. 아까 가정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바꿔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실수형으로 변환하는 변환 함수를 콜해야 됩니다. 함수를 콜하면 그 함수를 우리는 integer to float라는 함수를 콜하고요. 이 함수를 콜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대로 NU를 지금 60을 실수형으로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60.0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 실수형 빼기 실수형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과가 여기에 또 뭐가 매달려요? 실수형 값이 매달리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와보면 오른쪽에서도 얘부터 연산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아까 그 구문추리에서 왼쪽은 id니까 실수형, 오른쪽은 nu니까 정수형입니다. 타입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테저를 실수형으로 바꿉니다. 이 함수를 콜해야 되고요. 그럼 실수형, 실수형 연산이니까 실수형이 나올 테고요. 얘는 id니까 실수형이었었죠. 나누기 하라니까 실수형이 나타났고요. 얘 실수형이었었죠. 더하기 하라니까 실수형이 나타났고요. 여기까지 실수형 결과값이 나왔고요. 자, 마지막 치환하래요. 왼쪽 실수형이고 오른쪽 실수형이니까 그대로 치환하면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던 그러니까 구문 추리에서 여기서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모든 식별자는 실수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은 의미 분석이 끝나면 바로 이런 구문 추리로 바뀌는 거죠. 누구만 바뀌었어요? 정수형이 실수형으로 되는 바로 이 함수를 콜하는 문장만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다 나머지는 결과가 같습니다. 그러면 식별자들이 어떤 데이터 타입이냐에 따라서 이 추리들은 의미 분석하면 추리가 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뒤에 이제 2장 끝에 리포트가 하나 더 나가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NIPA는 실수형, POABC는 정수형. 그러면 그때의 의미 분석에서는 추리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요. 이렇게요. 자, 우리 요거만 한번 제가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여기 있는 NI가 지금 실수형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정수형이에요. 나머지는 다 실수형이고요. NI만 정수형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얘하고 얘는 실수형이니까 연산을 합니다. 실수형. 아까처럼 얘는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바꿔서 실수형이 됩니다. 여기까지요. 자, 여기 오면 ID 4가 있으니까 요 놈이 ABC죠. 실수형. 그럼 요 놈이 또 붙죠. 이렇게까지 바뀔 테고 결과 실수형이고요. 자, 그런데 나누기를 하려고 봤더니 ID가 뭐가 돼요? 정수형이래요. 얘 정수형, 얘 실수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인테저 투 플로트 함수를 콜해야 되죠. 여기에 다시 매달려야 되고요. 그럼 다시 실수형이 됩니다. 실수형이니까 이거 실수형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치환하라고 그러는데 id에 여기에 값을 취환하려고 봤더니 얘는 정수형이래요. 여기는 실수형이야. 그럼 우리 앞에서 어떻게 했냐?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바꾸려 했죠. 그럼 얘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왼쪽을 바꾸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변수의 타입을 지금 바꿔서 의미 분석 시간에 값을 어사인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처럼 컴파일 시간에는 실행은 되지 않지만 이 결과값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의미 분석 시간에 그 순서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왼쪽에 지금 마지막 치환하려고 봤더니 오른쪽은 실수형, 왼쪽은 정수형이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그냥 내가 숫자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NI는 정수형인데 NI 이퀄 50.5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왼쪽에 NI를 실수형으로 바꾼 다음에 NI에다가 50.5를 어사인하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의미 분석 시간에 NI를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바꾸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이 위에 있는 문장에서 NI를 정수형으로 한 놈들은 다 틀린 것이 되죠. 그죠? 위에 있는 문장에서. 얘가 첫 번째 문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 문장이 프로그램을 내가 500라인을 짰는데 100번째 문장이에요. 그럼 99개의 문장 안에 중에 NI를 한 놈은 다 틀린 거죠. 잘못한 거죠. 왜요? 여기서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바꿨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미 분석 시간에 얘를 그렇게 바꾸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되죠. 왜요? NI를 다 실수형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100라인까지 했어요. 100일 라인에 갔더니 또 똑같은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변수에.
그럼 또 어떻게 하래요? 처음부터 다시 하라네요. 자, 아까 의미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냐면 어휘 분석부터 했던 얘기들을 다 다르게 하랍니다. 왜? 어휘 분석 시간에 이미 타입을 알았기 때문에. 기억장 설정을 이미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냐면 처음부터 일을 다시 하라고 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컴파일러 언어의 특징 뭐라고 그랬나요? 빠르게 실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 이 작업을 하면 실행은 빠르게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왼쪽에 있는 변수를 바꾸는 것은 아까처럼 기억 장소를 완전히 다 바꿔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앞에 있는 문장을 실행한 것들을 다시 새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취합문에 오른쪽에 있는 변수들은 치환이 가능하지만 오른쪽을 왼쪽에 맞추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까처럼 컴파일러 언어에서는 실행 시간을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컴파일러 언어가 아닌 인터프리터 언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융통성 발휘한다고 했어요. 중간중간 타입 틀려도 달라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처럼 실수정하다가 정수정하다가 실수정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지금처럼 하는 얘기들은 다 인터프리터 언어에서는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C 언어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 왼쪽에다 오른쪽을 맞춥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아까 50.0을 정수정 50으로 바꿉니다. 오차가 그래서 크게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n이에다가 어사인 한 다음에 50을 가지고 밑에 뒤에 가서 ni 50을 넣고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결과는 0 엉뚱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차가 굉장히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할 것, 취합문에서 오른쪽에 있는 타입을 왼쪽에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타입을 오른쪽에는 맞추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인터프리터 언어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변수들, 여기 상수들, 타입들을 서로 바꿔가면서 하면 굉장히 다양한 구문 추리를 의미 분석 후에 구문 추리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이런 때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실제 의미 분석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꼭 따라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의미 분석까지 끝났고 그 다음 단계는 중간 코드 생성입니다. 다시 앞으로 올게요. 자, 어휘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구문 분석했고 파스 추리에서 구문 추리가 생겼고요. 의미 분석이 끝나면 변형된 파스 추리가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데이터 타입에 따라 다 다르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고 자, 이제 중간 코드 생성기가 중간 코드를 생성한대요. 자, 중간 코드는 이제 어떤 뜻이냐? 지난번에 설명했던 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의 시스템에다가 포팅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중간 코드입니다. 자, 지난번에 언콜 개념 설명을 했고요. 예를 들어 컴파일러 제일 먼저 나온 컴파일러가 fortran 1 컴파일러였고 그 컴파일러를 만든 사람이 그걸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겠냐? 혼자서 이 fortran 1 컴파일러를 만드는데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컴파일러 만들기는 어렵더라는 거죠. 그죠? 자, 혼자서 만들기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달라서 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복잡한 일이 되는 게 이제 컴파일러 만드는 일인데 자, 언콜 개념 뭐였었느냐? 예를 들어 언어가 m개 있고 머신이 n개 있다라고 하면 컴파일러 개수는 m 곱하기 n개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언어가 10개 있고 타겟 머신이 8개가 있으면
컴파일러는 80개가 필요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 C 언어가 하나 앞에 10개 중에 C 언어가 하나 있으면 타겟 머신이 8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타겟 머신에 맞는 컴파일러 8개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언어도 8개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10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80개가 맞죠. 자,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80개를 만들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컴파일러 만드는 초창기에는 컴파일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니 컴파일러의 개수를 줄이는 데 주 목적을 뒀어요. 개수를 줄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m 곱하기 n개 대신에 m 더하기 n개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컴파일러 양을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는 거죠. 아까 얘의 경우 m이 10개, n이 8개라고 하면 80개에서 m 더하기 n이라고 그랬으니까 13개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죠? 80개가 13개로 줄어드니까 엄청난 얘기 줄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그렇게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엉코리 개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자, 컴파일러 내용을 봤더니 앞에 이제 처음에 컴파일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견해를 설명했어요. 그 중에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설명했습니다. 프론트엔드를 봤더니 타겟 머신에 관계없는 부분이에요. 머신에 인디펜던트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는 머신에 디펜던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앞에 C 언어를 가지고 하는데 타겟 머신이 1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C 언어에서 어떻게 하느냐? 타겟 머신마다 머신 컴파일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나눠서 예를 들어 반반씩이다라고 가정을 해봤더니 앞에 부분은 한 번만 만들어서 8개의 머신을 다 카피해주면 되죠. 뒤에는 8개가 필요하니까 결국은 앞에 부분 프론트엔드는 한 번 하면 되고 뒤에 부분은 8번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앞에 부분 1개하고 뒤에 부분 8개를 연결해주는 중간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중간 코드입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도 아니고 로우 레벨도 아닌 중간 코드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면 엉콜의 개념에서 프론트엔드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언콜의 개념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머신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여러 개의 타겟 머신에 우리가 컴파일러를 만들어주는데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 코드 생성을 사용하더라고요. 자, 반면에 타겟 머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머신의 인디펜던트한 부분, 디펜던트한 부분을 나누나 똑같은 얘기죠. 그냥 하나 만들어야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중간 코드 생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겟 머신이 하나일 때는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요. 타겟 머신이 여러 개라고 하면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중간 코드 생성입니다. 중간 코드를 생성하려고 하면 중간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중간 언어로서 사용되는 것들은 지난번도 얘기했던 대로 첫 번째는 여기 지금 설명한 이 추리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중간 언어로 쓸 수 있어요. 추리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좀 전에 설명한 프리픽스, 포스트픽스, 인픽스라는 거 하셨죠? 그것도 다 중간 코드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고요. 자, 그런 코드도 살 수 있고요. 현재 제일 많이 사용하는 코드는 3어드레스 코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3어드레스 코드로 여기 있는 코드들을 표현한 것이고요. 얘를 지금 3어드레스 코드로 표현했고요. 3어드레스 코드로 표현한 이유는 우리 이제 최근에 여기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최적화를 하기에 가장 좋은 코드가 3어드레스 코드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타겟 머신에 대한 U코드, P코드 이런 것들도 우리는 중간 코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3어드레스 코드를 사용하면 바로 이와 같이 코드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는 중간 코드 생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뒤에서 다시 중간 코드 생성을 보시면
중간 코드 생성은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션이고요. 구문 분석 단계에서 만들어진 구문 추리를 이용하여 코드를 생성하거나 한 문법 규칙이 리듀스 될 때마다 문법 지시적 번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중간 코드 생성할 수 있고요. 중간 코드 생성을 담당하는 도구를 중간 코드 생성기라고 부르고, 중간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중간 언어가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간 언어로서는 역 폴란드 시포기인 우리가 얘기하는 포스트픽스에게, 실제 포치라이너 언어의 산술식을 쓰는데 중간 언어로 바로 포스트픽스가 사용되었고요. 베이직의 인터프리트를 만들 때 포스트픽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중간 언어로요. 폴란드식 표기 프리픽스도 또한 중간 언어로 사용하고 있고, 아까처럼 그래프도 사용하고 있고, 3어드레스 코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중간 언어 중 3어드레스 코드는 각 명령어마다 3개의 피연산자를 가진 바로 이런 치환문 형태를 우리는 3어드레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왼쪽은 식별자 하나, 치환 연산자, 오른쪽은 많아야 연산자가 하나인 경우에, 지금 연산자가 하나죠. 많아야 하나니까 없어도 되는 거죠. 없어도 되는 문은 복사문이라고 하는 A equal B 같은 문장이에요. 이런 것도 바로 3어드레스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를 이용해서 아까처럼 코드들을 생성해 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코드를 3어드레스 코드로 풀어 쓴다라고 하면 밑에와 같습니다. 자, 3어드레스 코드를 지금 설명해서 할 수는 없고, 중간에 뒤에 가서 3어드레스 코드를 중간 코드 생성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른쪽은 일단 많아야 연산자가 하나인데, 아까 여기 식에서 연산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요놈하고 요놈을 했죠. 첫 번째에서 곱하기 연산을 하라는 뜻입니다. BAPO 곱하기를 해서 임시 변수에다 저장을 합니다. 이게 3어드레스 코드 형태고요. 두 번째 연산은 뭐였었냐면 요놈이었었죠. 이 중에 요놈을 바꿔야 되죠. 아까 모든 이 식별자는 실수형이고 이거 정수형이라고 하면 두 번째 60을 가다가 인테저를 플로트로 바꿔놨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순서를 보면 여기 이렇게 요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빼기를 하고 더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빼기를 이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면 이걸 한 다음에 빼기 연산을 먼저 해도 되니까 아까처럼 인테저를 플로트로 바꾼 다음에 temp1 빼기 temp2로 합니다. 이거 빼는 거죠. 했더니 또 임시 변수 temp3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럼 여기까지 읽어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어디를 하느냐? 여기를 해야 되니까 이 중에 요놈을 먼저 해야 되네요. 인테저 to float에서 50을 실수형으로 바꿔서 temp4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을 더하기 하라는 거죠. id4하고 temp4하고 더해서 temp5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놈하고 나누기 temp5를 하라는 거죠. 얘는 id 안에 있으니까 temp6에다 넣고요. 마지막에 앞에 있었던 요 temp3하고 뒤에 있는 temp6하고를 더해서 temp7에다 집어넣으면 되고, 이 결과를 ni에다가 치워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들이 바로 3어드레스 코드로 표현한 중간 코드가 생기는데, 바로 3어드레스 코드에서의 문제점, 임시 변수가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temp1부터 temp7이라는 임시 변수들이 생기고요. 이것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8장의 중간 언어와 중간 코드 생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중간 코드 생성 왜 하느냐 알아야 되고요. 했을 때 지금처럼 3어드레스 코드를 이용하면 이런 코드들이 생성되더라는 것이 중간 코드 생성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코드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